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첫 번째 방송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준석 사건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이 김광호 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힌 바 있죠. 자, 그래서 이 김광호 청장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요, 바로 엊그제죠, 윤핵관과 어떠한 전화 통화나 접촉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법과 양식을 벗어나서 판단하는 것은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요, 윤핵관 측에서 경찰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준석 측에서 공개적으로 폭로를 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도 제가 종종 보도해 드린 대로, 자, 이번 이준석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바로 공소시효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성상납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상납 의혹은요, 성 문제는 5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접대 문제거든요. 이 접대 문제는 최근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졌던 것이 2015년도 9월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추석 때. 그래서 이게 7년이기 때문에 4달이면 이제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법률가들에 따라서는 이 포괄일죄를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경찰에서는 지금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안에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불과 한 2, 3주 안으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요, 지금 경찰발 보도를 쭉 보면 YTN이든가 SBS 이런 데서 대대적으로 이제 집중 보도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 SBS의 경우에는요, 이준석 소환 초읽기, 경찰 윤핵관 접촉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요, 조사 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그래서 서면 조사를 할지 아니면 소환 조사를 할지 조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서면 조사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면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기라든가 이런 문제는요, 아직 구체적으로 좀 최종적으로 결론 나와 있지 않고요. 조사 방식과 조사 시기가 하나의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고, 현재로서는요, 지금 김성진 지금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진술을 6번에 걸쳐서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경찰은요, 이준석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은요,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소환 검토가 지금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공소시효가 시효 만료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관련 내용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 보도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난번에 여러분께 한번 제가 딱 보도를 해드린 바 있어요. 바로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서울지역구에서 그동안에는요,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다. 그 다음에는 2016년도와 2020년도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출마했고, 그리고 2018년도 지역구에서 이 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한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날 서울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이렇게 보도가 익명으로 처리됐는데요. 자, 드디어 이 익명으로 보도된 내용이 말이죠, MBC 보도를 통해서 실명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MBC와 바로 이제 어제는 8월 29일 저녁에는 MBC에서 이 정치인의 실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KBS에서는 지난 8월 19일까지는요, 익명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이제 MBC에서 실명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실명 보도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미요, 지난 3월 4일자 시민일보 이영란 기자도요, 이 정치인의 실명을 한번 보도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실명 보도를 하겠는데요, 바로 누구냐, 제 서초 갑 지역구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위원장이었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실명이 MBC 단독 보도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요, 이 사업과 박모 씨가 있어요. 이 사업과 박모 씨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인 자칭
노무현 대통령하고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접근해 온 그런 이 일종의 내가 노무현 대통령 가깝다 그러면서 뭔가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행세를 한 사람인데 그 박모 씨라고 하는 사업가의 정모 비서가 있는 사람이 이거를 폭로했어요. 돈 준 얘기를. 그래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아니면 알선 수재 혐의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본래 경찰에서는 이걸 수사했는데 이거는 사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다시 지금 중앙지검에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부패 수사 2부에서는 이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이건 사인 간의 거래를 볼 수가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말이죠.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검찰에서 소환 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MBC 보도에 따르면.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줬느냐? 돈을 거래한 내용은요. 2019년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 3년에 걸쳐서 총 14억 원 정도를 건네주었다. 그래서 이걸 갚으라고 그러니까 안 갚아가지고 결국은 당초에는요.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로 꾸미기 위해서 이 박모 씨 사업가의 부인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관리해 오다가 이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이 박 씨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서 돈을 줬느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어요. 이 녹취록. MBC에서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취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박 씨가 이정근 사무총장, 부총장을 통해서 전 청와대 관련 인사 그리고 이제 민주당 중진 정치인에게 돈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이 녹취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중진 정치인은 누군지 이것이 이제 관심인데요. 여러분들 뭐 이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대충 중진 정치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이 화면이 전부 TV 화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 사람 이름을 이 대목에서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말이죠. 과연 이정근 사무총장한테 갔다고 주장하는 14억 정도, 이거는 이제 주장이에요. 이정근 사무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측에서, 즉, 사업가 이 박 씨 측에서는 14억 정도는 넘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녹음 파일에 전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의 일부라도 야당의 중진 정치인한테 이게 돈이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변호인은요.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채무관계다. 불법적 정치적인 이 자금 거래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 보도에 대해서요. MBC에서 이 박 씨한테도 수차례 녹취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지만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KBS도 보도를 했는데요. KBS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는요, 이제 압수 분석물이 끝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것도 하나예요. 만약에 검찰에서 지금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이 뇌물 혐의로 이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야당의 중진 정치인에게 대해서까지도 이 돈이 만약에 건너졌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폭탄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과 그 다음에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이런 의혹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도 뭐 이정근 사무부총장 서초에서 뛸 때 아주 열심히 뛰는 걸 봤는데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한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만 만약에 14억이 진짜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자금법에 따른 중형 가능성까지 상대는 그런 죄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와 관련해서요.
김용태 전책위원 이 핵관이죠. 법원 결정문의 취지에 맞게 비대위를 해산하라. 이렇게 해서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어제 내놨는데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면서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하는 윤핵관들에게 경고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문 취지에 반하는 비대위 이거 용납할 수 없다. 해산하라. 이런 좀 주장을 내놓고 있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 김용태가 본인이 가처분을 넣을 줄 몰라서 비대위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넣지 않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정치의 영역을 존중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당신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집권 여당을 너덜너덜하게 한 윤핵관들에게 일말의 반성할 기회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지금처럼 계속 무소불위의 억지 행보를 보인다면 저 또한 절대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또 허은하도 이해관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비대위 구성 그것도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원칙의 길이 아니고 반칙의 길이다. 그리고 반칙의 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해관들이 일제히 다시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주도하에 비대위를 새롭게 꾸민다. 그러니까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전교조가 말이지 재산을 엄청나게 불린 상황이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요. 전교조가 해직 교사들이 받은 76억 원으로요. 강서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을 매입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게 됐냐? 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전교조 회관 인테리어 제한 요청서가 나와 있는데 이 요청서에 따르면은 강서에 있는 교회 건물 하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난 4월 달에 최근입니다. 지난 4월 달에 7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01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고요. 연면적 344평짜리 상당히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인테리어 제한 요청서에 따르면은 이 8층을 갖다가요. 여기에 이제 전교조 이 교회 건물에다가 전교조 업무용 사무실 회의실을 10월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그래요. 이 10월까지 공사 말하자면 이 공문을 올린 겁니다. 이제 입찰을 올린 거죠. 자, 여기에 입찰 비용이요. 여기에 이제 경비가 얼마 정도 사업짜리냐면은 8억 원짜리 사업인데 전교조 10개 부서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본래요. 전교조가 자기네도 정식 노조로 인정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6년도에 2심 소송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법의 노조가 맞다. 그래서 이제 패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전교조가 말이죠. 이 법의 노조 법의 노조 가지고 정식 노조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말이죠. 이 법의 노조였을 때 해직된 교사들이 받은 월급이요. 131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0년도 전교조가 이 합법화에 받은 보존금이 131억 원. 그래서 이 131억 원의 일부인 76억 원을 갖다가 이 교회 건물을 사가지고 전교조 건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도 이렇게 이 합법 노조 판정을 받으니까 이 당시에 임금으로다가 130억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해직 기간 동안에 전교도 전임자로 일했는데도 이런 임금을 줬다.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교도 전임자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교육공무원법상 전임자는 봉급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서도 당시에요. 전교조가 이들 전임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이중수혜라고 하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돈을 가지고 전교조가 자기네 사무실을 갖다가 구입했다. 이거는 사실상 국고로 전교조 사무실을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이것도 어떤 법률적으로 이 돈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아니면은 전교조 사무실을 쓸 수 없게 이 돈으로 전교조 사무실 이렇게 일종의 새로운 레노베이션이죠. 사무실 다시 재개조하는 데 쓸 수 없도록 이 법률적인 대응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 지금 지도체제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재명 지도체제가 굉장히 지금 강성해졌습니까? 친명계가 4명에다가 그 다음에 고민정이 딱 하나만 친문계예요. 자, 그래서 이제 5명이 전부 다
지금 강성들이에요. 고민정이도 강성이죠. 뭐 친문이지만. 자, 강성인데요. 이 내부적으로 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국민의힘도 공격하고 현 윤석열 정부도 공격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요,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의 과정, 결국은 제1등 공신이 누구겠습니까? 추미애잖아요. 추미애가 때릴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요, 그 당시에도 계속 올라갔어요. 이것이 이어져서 지금 내 대통령이 딱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대책 없이 들이대 때리기만 하면 이제는 대선 시즌2가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지금 바닥에 빠져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만 띄워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작전을 쓰자.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되 어떤 대목 갖고 때릴 것이냐, 이런 걸 갖다가 작전을 내부적으로 이제 역할 분담 작전을 짠 걸로 그렇게 지금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요, 이재명의 경우에는 민생만 때린다는 겁니다. 민생 문제. 그래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갖다가 실용적으로 해 나가는데 가장 중점을 두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생 파탄이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 이 말 한마디 갖고 당시 부시 대통령을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민생을 집중적으로 챙겼다는 게 지금 이재명 당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최고위 주재를 하면서 민생이라는 단어를 무려 12번이나 언급을 했을 정도로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이렇게 민생을 챙기면은 권력 투쟁같이 보이지 않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더라도 어차피 윤 대통령의 민생 실패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놓고 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생을 가지고 비판하니까 이게 윤석열 대 그다음에 이재명과의 대립구도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때림에 따른 여론의 반등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역할을 분담했느냐? 우선 강성인 정청래하고요. 그다음에 서영교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라든가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문제, 이런 정치권 아주 휘발성이 강한 민감한 정치 핵심 이슈를 건드려가지고 현 문제 윤석열 정부를 갖다가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 분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고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하기 어려운 쓴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왜? 친문이니까 쓴소리를 좀 한다. 이런 지금 작전을 지금 구사하고 작전을 내놓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정청래, 서영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제 계파 갈등을 좀 완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파 간의 이제 통합 문제죠. 이 계파 간의 통합 문제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담당하기로. 왜냐? 박찬대가요, 친명계지만은 비명계 수도 거부감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계파를 다스리는 데는 결국 박찬대 최고위원이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경태 최고위원은 정치 개혁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경태는요, 청년 당원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집중해서 정치 교체에 대한 부분은 기득권 타파, 특권 내려놓기, 정치 윤리 강화, 이런 것일까 아니냐. 그래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고민정 최고위원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친문으로서 이제 쭉 행사를 해왔는데, 이재명한테도 조금 순서리를 덜어 좀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때 상황실장인가 뭐 이런 중층을 맡아서 일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이재명 지금 당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이 본류의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고민정의 역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석동현 이번에 이제 평통 사무처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뭐 40년 지기다, 대학 동창이다. 그래서 SNS 활동을 상당히 많이 열심히 하는데, 바로 최근에는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근황을 전하는 SNS를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장관이요,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쭉 받아왔는데 최근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중 하나가 있는데, 이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는요, 세월호 사건 때의 보고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김장수 안보실장, 그 다음에 김관진 이 안보실장,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남은 문제는요.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관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미 2심에서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현재 군 형법 위반이죠.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제일 큰 일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법률 소송에 걸려 있기 때문에 김관진 전 장관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댓글 사건이 2년 4개월이나 일단 2심에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돼 버리면 다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김관진 장관의 이제 이 변호인으로 자청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지금은 이 김관진 장관이 그야말로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 기도한 김관진 장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 마음의 성원을 좀 바란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김관진 장관의 이제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 법률적인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론의 또 이 압박, 법원에 대한 압박도 제대로 좀 행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민간인인 신분인데 국방장관은 왜 어떻게 군 형법을 적용하느냐 이거는 너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심 재판 결과를 알게 된 직후에 하도 2심 재판 결과가 기가 막혀가지고 상고심 변호를 돕는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